재밌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항상 있으니까. 그러면은 순서를 바꿔서 장영주 교수님의 PD 인생 먼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도 녹화를 시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작하자마자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제 목소리는 잘 들리죠? 예, 들립니다. 예. 다른 분들은 다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예. 음소거 해주십시오. 예, 오늘은 제가 제목을 타이틀이 PD 인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거는 제가 역사 프로그램 제작을 한 30년 정도 해오면서요,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시청자를 감동시키는 것은 두 번째고, 제일 먼저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고민했던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PD가 본의 아니게 제가 뭐 대단한 지식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방송사에 들어와서 드라마, 뭐 쇼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저는 다큐멘터리 파트로 배정이 된 겁니다. 자, 다큐멘터리 파트 중에서도 또 저는 역사 프로그램으로 배정이 됐었어요. 그러면 제가 역사학자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역사적인 진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처음부터 굉장히 큰 고민이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진실을 잘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부분의 최고 권위자들을 만나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일반 시청자들이 재미있어 하지 않아요. 뭔가 새롭고 썸씽 뉴가 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저희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역사 쪽이 희한하게 다른 수학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리학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역사 쪽에는 굉장하게 당장의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 식민사학이겠죠. 일제의 식민사학부터 그다음에 거구 민족사까지 어마어마한 이 거짓들이 저희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역사 스페셜, 예전에 제가 역사 스페셜을 오래 만들었는데, 하나 만드는데 기껏 시간을 2달 줍니다. 2달 안에 그 주제를 제가 공부를 다 하고 뭐가 거짓인지를 챙겨내야 되고 그중에 뭐 재밌는 걸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부담이 참 크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거짓의 크레바스, 정말 크레바스입니다. 빠지면 죽습니다. PD 생명 끝입니다. 거짓 방송을 하고 나면 그 뒤에 그 길에서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이야기들을 해대요. 정말 저거 재밌는 이야기다. 근데 그래, 거짓의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감히 아무것도 모르는 PD가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할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짓을 판별해내야 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거짓을 먼저 찾아낼 것이냐. 거짓은 어떤 달콤할 때 그것이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아주 이 서린 이야기를 거짓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굉장히 사기꾼들의 말은 달콤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역사에서도 역사 사기꾼들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달콤하고 환상적이고 멋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멋있을 때는 의심을 일단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저는 현재는 KBS 심의위원으로 있고요.
역사 스페셜 유인촌 씨가 진행하던 옛날 역사 스페셜, 그때 제가 팀의 거의 막내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고를 만들고 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때 쭉 역사 프로 하다 역사 스페셜 팀장을 하고 책임 PD를 하고 뭐 다큐멘터리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라는 제도가 있을 때 EP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그랬고요. 그래서 고려대 문화유산 협동 과정에 박사를 수료했고 요 정도입니다. 자, 제가 아주 입사 초기입니다. 입사 초기에 역사 스페셜 초기입니다. 역사 스페셜 초기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그러고는 뭐라 방송 나온 거에 대해서도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허위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중국에 있었는데 왜 한반도에 있었던 걸로 축소해서 방송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예 선생님 말씀은 알겠는데 예 저희들은 그런 검증 안 된 사실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전화 끊겠습니다. 끊으니까 이 사람이 사장실로 전화를 했어요. 사장실로 전화해가지고 장영주라는 PD가 아주 시청자에게 무리하게 하는데 그리고 또 너무 모르는 것 같으니까 사장에게 그 사람을 너무 무식해서 그러니까 너무 탓하지는 말아라 이러면서 자기가 지은 저서를 5권을 사장실로 보냈어요. 그래서 사장실에도 저한테 제가 이름을 가린다 그랬지만 사실 이중재라는 사람입니다. 이중재의 세 고려사의 재발견 뭐 등등 5권, 책 한 권이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이 책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보다가 바로 쓰레기통 다 집어넣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고려 태조 왕건은 실제로는 중국에 있었고 그 통치 영역이 중국이지 한반도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한반도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그게 열등감으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반도에 사는 게 이분들은 부끄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다스릴 때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반도에 있는 수많은 고려 유물들은 당장 개성 많을 때는 뭐냐? 거기 돌로 된 그 개성 많을 때는 뭐냐? 이랬을 때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한반도로 들어올 그 무렵 일제히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있었던 걸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때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주, 뭐 전주, 물주, 뭐 지명들, 이 지명들이 중국에도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옮겨왔다는 이사 왔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책을 수백 페이지, 세고래사 책만 해도 한 7, 800페이지가 돼요. 한때 교보문고나 그런 데 가면 항상 보였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중국 5대 시기에 당나라 다음으로 5대 시기에 전촉 황제 왕건이 있습니다. 왕건과 우리나라 왕건하고 한자 이름이 똑같아요. 나이가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면서 그 고려 태조 왕건이 나이가 30살 어립니다. 근데 전촉이란 나라를 중국 5대의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익숙치를 않아요. 이거를 혼동을 했는데 저는 이 혼동될 리가 없는데 사료를 보면 분명히 다른데 이 고의로 일어나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는 KS지만 KBS입니다. 중국에도 전주가 있었다는 정말 황당무계한 이 사람이 주장을 동조하는 듯한 그래서 중국 전주에 가서 전주와 똑같은 우리나라의 맷돌을 찾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코미디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 이 문제 그럼 왜
전주란 게 중국도 있고 우리도 있느냐. 이것은 신라 경도강 16년에 모든 군의 명칭을 이게 미추홀 같은 걸 인천으로 바꾸고 자 군의 명칭을 한화 정책이 대대적인 한화 정책이 벌어집니다. 경도경 때. 그래서 어복이나 복식도 중국화하고 왜냐 중국이 선진국이니까 지금 우리가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상하게 중국화한 걸 굉장히 부끄러워 여겨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뭐 우리가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거나 이때 군의 명칭 바꾼 거나 뭐 별 차이도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무지한 것인지 일부러 무시하고 뭔가 거대한 고대사를 쓰고 싶은 건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거는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가 이런 바보 같은 짓에 애급자가 된 거예요. 자, 뭐 이분은 본인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중국 사천성 쪽에 고려라는 명칭이 들어간 금성문이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우리 한반도에는요. 지금 이게 제가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비인데 이거를 비롯해서 1000여 기가 넘는 고려시대의 금성문이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수많은 지석, 고려시대의 이 무덤 속에 있는 돌에다가 새긴 지석이 출토가 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때 이중재라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어떤 모임에서 갔다가 만나고 그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그럼 이거는 이런 비석들은 무엇이냐? 그 사람도 이성계 시기에 조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안 되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딱 보고 버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책들이 서점에 전시가 되고 KBS 전주방송총국 공중파에서 이런 짓거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한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삼국은 중국에 있었는가? 중국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서울대 학자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천문학과 박창범이라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제가 잠시 책을 보여드릴게요. 이 책입니다. 동아시아 일식도.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책을 이 책을 가지고 삼국시대 신라백제 고구려 초기에 우리는 중국에서 일식 천문 관측을 했다고 학자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로 일식 최적 관측치. 일식이 있으면 고대에는 일식은 태양을 달이 가립니다. 그러면 태양은 황제나 국왕입니다. 국왕을 삿된 것이 범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나라에 좋지 않은 징조다 이래가지고 세종 같은 경우는 일식이 있기 15분 전에 옷을 입고 신하를 다 데리고 경복궁 앞들에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세종과 관계되는 일식 사건에 그걸 하고 난 뒤에 일관이 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 일각이 틀렸어요. 일식 예보를 세종당대에 일각이 여삼추 뭐 이런 말 있죠. 일각은 15분 가량 됩니다. 14분 좀 넘거든요. 세종당대에 일식이 일어나는 것을 15분 틀렸기 때문에 그 일관이
처벌을 받는 기록이 실록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일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서에는 일식 기록은 될 수 있는 일식은 그냥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일식 기록이 삼국사기에 쭉 있습니다. 한 50건이 될까요? 60건 될까요? 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관측하면 가장 잘 보이는 일식들이냐를 해보니 박창봉 교수가 해보니 이렇다는 거죠. 고구려는 자, 요쪽에 저 바이칼로스 옆에서 측정한 했는 걸로 슈퍼컴퓨터가 서울대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계산했다 이거예요. 신라는 요 양자각 유역 이 한반도입니다. 양자각 유역에서 일식 관측한 걸 나온다는 거예요. 백제는 지금의 북경 쪽 바레만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가 하대 신라 그러니까 통일 신라 무렵으로 가면 이제 희한하게 또 한반 남쪽으로 이 관측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 뒤에는 다시 또 한국과학사학회지에는 홍수 자료를 분석해서 신라 500년 이전에는 양자각 유역에 신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천문 관측을 하는 장소는 그 나라의 수도라는 뉘앙스를 줘요. 자, 그리고는 또 2002년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이 책이 KBS에 TV책을 말한다에 1시간 동안 박창봉 교수를 초대해가지고 1시간 동안 방송했습니다. 전 국민은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이쪽 팀한테 그 책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저는 별 힘이 없습니다. 그 팀은 서울대 교수와 동료 PD 당연히 서울대 교수를 쳐주죠. 이런 황당무계한 이 소리를 하는 순간에 한반도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졌던 수많은 인간들이 갑자기 우두두두 달려나가가지고요. 우리가 중국 대륙을 지배했다고 우깁니다. 그게 바로 환단고기라는 책을 믿는 파였는데 지금 또 케이블 채널 돌려다 보면요. 상생 채널 이런 데서 환단고기 강독회를 하고 정말 웃기지 않는 짓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대상으로요. 환단고기 독후감을 써라 하고 상을 줍니다. 하여튼 그런 짓거리들이 이 대명천지에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학의 힘을 과학의 모습으로 이 짓을 해대니 어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반박을 하겠습니까? 자, 도대체 왜 이런 박창문 교수는 그 뒤에 서울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등 수학 어딘가 그리 갔습니다. 당연히 쫓아내야 됩니다. 자, 왜 이 문제 박창봉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와 나대일 등등 몇 명의 공동연구자도 있습니다. 정신 나간 연구자들인 거죠. 문제점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구를 했느냐. 자료 부족입니다. 무리한 추측입니다. 삼국사 일식이 신라 일식 29개, 백제 26개, 고구려 11번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13번은요. 존재하지 않았던 일식이에요. 슈퍼컴퓨터를 돌려보면 13개는 저쪽 유럽에서 있었거나 아예 일식이 없었던 잘못된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일식 중에 13개는 관측이 안 되는 거였고 2번을 기록을 제외하면요. 모두 중국 사서에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삼국 사기에도 실려 있고 중국 사서에도 실려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일식 최적 관측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중국에서도 그것을 관측했고 우리도 관측했을 뿐이에요. 그렇거나 아니면
중국 기록에서 천문 기록들이 삼국사기 사서 편찬자 이전에 구삼국사 편찬자가 중국 기록을 가져온 거예요. 그 단순한 거 그렇게 정리가 돼 있었던 걸 박창근 교수가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일식 기록과 중에 우리 독자 기록이 두 분이죠. 독자 기록 2회는 모두 실현 불가능한 일식이기 때문에 박창근 교수가 연구한 모든 일식은 중국과 우리가 공통으로 기재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가 최저까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단기고사하고 단군세기에 나오는 천문을 가지고 박창근 교수가 다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고대 사서라고 불리는 사실은 가짜 사서입니다. 가짜 사서가 진실하다고 박창근 교수가 서울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성인인가요? 뭔가 해줘 버립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고생을 무지 했습니다. 바로 이깁니다. 환단곡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석사 논문이 환단곡이라는 이 더러운 책을 도대체 어떻게 조작했는가가 제 석사 논문입니다. 왜? 제가 너무 당했습니다. 당했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같은 과에 있는 교수 두 분이 환단고기를 믿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카톡방에서 환단고기를 믿는 거는 좋으나 공개 발언을 교수님들이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올렸어요. 왜? 그렇게 하면 저는 이미 직장인이라 괜찮지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석사로 들어온 애들은 취직을 못합니다. 저 허위 문서를 진짜로 믿는 저 학교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말리다가 도저히 안 돼가 제가 환단고기가 얼마나 거짓인가 논문을 썼습니다. 자, 환단고기는 이 책이 나온 것은 1979년도 박정희 죽던 그 해에 나왔습니다. 그 해에 나와가지고 제가 대학을 80학번, 81학번으로 다녔는데 대학 벽에 이 이야기들이 쭉쭉 붙고 뭐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이걸 전문교육으로 쓰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 역사는 당군 고조선 이전에 BC 3898년에 신시 배달국이 개국돼 가지고 일대 거발한 후 18대 거부한 후까지 이어졌다고 이 책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이 이름은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이름이 환웅 이름이 18 환웅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에는 당군은 고조선에 당군이 있고 그 뒤에 고조선에 준왕이 있고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고조선이 망할 때의 왕들이 고조선 왕 부 뭐 몇 명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지 47대의 당군 왕호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당군 47대 왕호가 나오고 제위 연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서라면 어마어마한 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상당히 웃기는 게 이 책이 이제 상당히 웃기는 게 이때 당군이 다스렸던 나라가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입니다. 그리고 12개 연방을 거느린 거대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연방 중에 하나가 수미리국이라고 있습니다. 수미리가 뭐냐면 수메르입니다. 수메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수메르까지 다스렸다는 얼토당토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글도 당군 3세가 만들어지 세종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책의 법내에 당군세기란 환단고기 책이 여러 가지 책이 합본인데 당군세기는 공릉 12년에 이함이 수술했고 태백일사는
중종 12년에 편찬했다는 법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신문화원의 김성수 교수인가요? 그런 분은 또 믿어요. 북한 학계가 한때 다 믿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완전 사기극입니다. 자, 이 가림토 문자라는 거예요. 완전 사기입니다. 자, 문제점이 뭐냐면 환단고기가 1911년에 출판되고 그 뒤에 이유립이라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일한 전수자였어요. 다른 사람 누구도 이 책이 없었어요. 근데 이유립이 1979년도에 공식 출판되기 이전에 이유립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국사교과서 파동이라고 국사교과서가 식민사관에 오염되어 있다고 소송 걸고 했던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유지라는 잡지를 제가 국회도서관에서 우연히 보는데 거기에 환단고기가 인용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자유지 그 출간 연도를 보니까 79년 이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대조를 해보자. 대조를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79년 이전에 환단고기 지금 내용이 아닙니다. 수백 군데가 달라져 있어요. 꽂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 책이 얼토당토하는 거는 1894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에서 펴낸 만주지지라는 만주의 정탐 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정보를 쫙 실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21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중종 때 이맥이 적었다고 합니다. 중종 이맥이 어떻게 일본 육참본부가 밀정이 펴낸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바뀌었어? 이거는 만주에 있던 샤만 인터뷰입니다. 샤만 인터뷰를 중종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책은 당연히 중종 때 고려발 때 지어진 책이 아닌 1894년 이후의 책인 거죠. 그리고 1976년에 한국의 영토가 동서 1만리라고 했는데 79년에 동서 2만리로 바꿨더라고요. 왜 바꿨느냐? 1만리로 하면요. 수밀이 저쪽에 이라크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2만리로 바꾼 뿐입니다. 자, 이 보세요. 이거 북한 중앙TV입니다. 조선TV 방송인가요? 북한도 학문적인 수준이 낮기는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자, 천부경이라고 혹시라도 왜 천부경에 대해서 믿음을 혹시라도 가진 분이 있으면 깨끗이 잊으시기 바랍니다. 천부경을 독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천부경이 환단고기에 실렸었어요. 그래서 천부경은 단군의 성음이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철학이 담겨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그래서 환단고기가 위서로 판명이 돼갈 점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각골 문자 천부경을 꺼내놨어요. 농원 위남부라고 고려 말에 이 충신인데 이 사람 집안에서 각골문 천부경이 발견됐어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좋은데 2, 3년 전에 백두산 장군봉 밑에서 이걸 파냈다고 북한 중앙TV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천부경이 왜 가짜라고 하냐면요. 여기가 개연수 기고문이라는 1922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에 개연수 기고문을 또 보면요. 1911년 환단국이 편찬 출판자였어요. 개연수가. 이 개연수가 이유립이라는 사람한테 책을 유일하게 전수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16년도에 묘양산에 석백에 가가지고 우연히 약초에 길어갔다가 석백에서 이 글자로 된 천부경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밤새 고민했는데 몰라가지고 이걸 서울 당궁교당에 보낸다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 윤상석벽의 야규 고각이라 뭐 이런 식이에요. 발견기예요. 그런데 11년에 환단국이 편찬했던 개연수가 6년 뒤에는 이 내용을 몰라가 밤새 고민하나요? 환단국이는 뭐고 이거는 뭐냐 이거죠.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예요. 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각골
춘부경 북한에서 저렇게 방송까지 했던 각골 춘부경 있죠. 이 발견자 민홍규. 전국 국세 제작단장 4대 국세대장, 국세 제작 사기로 실형 2년 6개월 받았던 사람, 사기꾼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도세자는 성군의 자질을 지닌 정말 영명한 군주가 될 사람인데 노론들이 죽였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사도세자는 노론의 업무에 휘말려 죽였다. 아버지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이고 후회했다. 그게 이 묘지석에 그래 적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도당구에서는요, 사도세자가 신입니다. 그리고 정조가 등극하자마자 바로 이랍니다. 나는 와이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이래가지고 피바람을 불러봅니다. 뭐 이땡일이라고 했지만 이득일입니다. 사이비 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노론 비호를 위한 왜곡된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득일 조선일보가 이 사람을 역사 칼럼니스트로 몇 년간 지면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책만 쓰면 선인세로 책이 내가 어떤 책 쓰겠소 하면 출판사에서 우르르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과연 성군을 자질 가진 사람이니까요. 정조가 읽고 천유록이라는 책을 책명을 대천록이라고 고쳐준 책이 있습니다. 정조가 다 읽었어요. 이 책에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의 총수가 100명이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대천록이에요. 여기 보세요. 세자가 세자 장살, 중관, 내인, 노속 등이 장차 100여 명에 이르고 낙형, 찢이는 낙형 등이 참혹하다. 이 이야기가 대천록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도세자를 뒤주속에 죽이고 반교문이라고 영조가 반포한 백성들한테 반포한 반교문입니다. 근데 반교문인데 누가 왈하죠? 이 왈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영주한테 사도세자가 100명 이상 죽인 희대의 살인마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100명 이상 죽이면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사이코패스입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친어머니입니다. 사도세자의 친어머니가 노론인가요?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당쟁에 휘말려 자기 자식을 무고해가지고 죽이나요? 제가 역사 스페셜 책임 PD로 있을 때 화성 성역 행차를 가지고 8일간의 축제라는 돈을 8억 들인 프로그램 만드는 회의에 들어가니까 작가가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마저 당쟁에 휘말려 자식을 죽이고. 제가 잠시만 좀 보자. 도대체 어떤 어머니가 당쟁이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파였냐?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노론파였냐 자기 어머니가? 왜 자기 어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해? 아니 그거 나는 이해 못하니까 다시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찾다가 이런 구절을 이 책을 찾은 거예요.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정조의 역사 왜곡입니다. 정조가요. 영조 죽기 한 달 전에 영조한테 울면서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잃고 우스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료를 지울 수 있게 해달라. 영조한테 정조가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그래 실록이 있으니 일기는 지워도 되겠다. 이렇게 해줘버립니다. 그래서 성정훈 일기가요. 지금 서울대 교장과의 성정훈 일기 대출해 보시면 너덜너덜합니다. 영조 시기에 이 시기에 100여 군데 이상 칼로 도려져서 그 칼로 도려진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 검색으로 보셔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조는 자기 아버지가 사이코패스고 살인마다 그걸 숨기고 싶은 거는 자식의 도리죠. 그러나 역사학자가
정조 말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학자는 다시 중립으로 가가지고 자식이 아버지 이야기하는 때는 절대 아버지의 나쁜 점을 잘 이야기 안 한다는 걸 감안하고 자료를 봐야 되는데 비판적인 자료 읽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개판돼 버린 거예요. 전 국민이 드라마 보면 뭐 사도세자 불쌍히 죽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영조가 경희궁에 있었고요. 사도세자가 창덕궁에 있었어요. 비 오는 밤에 개구멍을 군사에 끌고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고. 왜? 자기가 먼저 장을 수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자식을, 자기 남편을, 왕을 살리느냐 자기 자식을 살리느냐 이러다가 자기 남편한테 영모가 있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이래 많이 죽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게 정리할 거리도 없고 고민할 거리도 없습니다. 아주 사악한 사이코패스입니다. 세상에 어떤 세자가 있잖아요. 세자가 아닌 자는 왕자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많습니다. 세자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미 모든 이 권력을, 차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 다툼도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죽이는 사람이 권력의 상대자 같으면 100명 죽여도 된다고, 뭐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세자가 죽인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 칼 파는 사람이 칼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자리에서 걔 목을 베립니다. 이런 살인마를 아직도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수준은 정말 너무 낮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낭랑은 한반도에서, 이것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아, 중앙일보 같은 데서도 이게 뭐 이 보도해주고 이랍니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에 너무 학문의 깊이가 얕은 건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애국심이 다들 너무 강해요. 너무 애국심이 강한 거예요. 낭랑 한사군이 한반도 들어가 있었다는 이게 치욕이라 생각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거짓으로 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해, 윤내현이라는 사람 당국대 부총장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덕일이 윤내현의 제자입니다. 이쪽 계열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느냐. 낭랑군 속현인 조선현. 낭랑군에는 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현이 조선현입니다. 조선현이 북경동 쪽 산해관 부근에 있었다. 맞습니다. 사료에 그래 나옵니다. 그러면 낭랑이 평양에 있는 게 북경 옆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기의 문제인데, 자, 그리고 이 사람 주장은 평양 주변에는 낭랑군은 없었다. 낭랑국이 있었다. 최리의 낭랑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었을 뿐이다. 그럼 왜 한반도에 있었던 낭랑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우리가 알게 됐을까? 모든 것은 식민사학자들이 왜곡했다. 그러면 평양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유물들, 낭랑 유물들 무엇이냐? 낭랑이라 적힌 기와장은 무엇이고 BC 84년도가 새겨진 저 중국의 사천성 쪽에서 만들어진 빨간 오칠 칠기는 무엇이냐 이랬을 때 일제강점기에 그게 출토되는데 유물 조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래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 사람들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조선년이 나나 산해관입니다. 산해관 근처에 있었던 것은 낭랑이 멸망하고 170년이 지났습니다. 100 몇십 년이 지났어요. 보세요. 위서 북위에서 편찬한 샀습니다. 북평군에 조선이라는 현이 있다 이거예요. 이한, 전한후한하고 진나라 때 낙락에 속했던 현인데 후에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연하원년에 432년입니다. 조선민을 비여로 옮겨가지고 다시 조선현을 설치했다. 그래서 속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북평군에 속하게 했다는 겁니다.
313년에 낭낭이 고구려가 쳐가지고 낭낭이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낭낭태수하고 밑에 있던 장통이라는 사람이 처녀가를 이끌고 탈출합니다. 평양을. 그때 모용시 정권이 지금의 요수지방에 있었는데 모용회가 이 사람들을 불러 들어가지고 지금의 금주라고 요동평원 서쪽 끝입니다. 서쪽 끝에 낭낭군을 설치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북오도청 같은 거예요. 한반도에서 망했는 사람들이 또 피해오니까 이 사람들 가지고 군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치통합을 보면요. 연도별로 떠돌아다닙니다. 여기 떠돌아, 여기 갔다가 또 다른 정권이 그 사람 또 옮겼다가 그러다가 위나라가 북위가 설치되고 북위 3대 황제 때 태무제가 얘들 옮겨라 이래가지고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얘들 다 북경으로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면 조선년이 북평군에 근처에 있다 하면은 이게 언제 있었냐를 봐야지. BC 100년이 넘게부터 시작해가지고 300, 400년이 존속을 했는데 그때 어디 있었냐를 봐야 되는 것이 432년에 이때 있은 이사간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가 본래부터 있었다고 우기는 게 지금 이 엉터리 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걸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또 보도를 해주고 이덕일은 책에 저 책 고조선은 뭐의 대제국이 있다 이런 비슷한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 막 씁니다. 그러면 야, 이 독자들은 정말 저 엉터리 신민사학자들에 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역사의 진실을 밝혀준 사람이다. 막 환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그 사람 데리고 가지고 칼럼니스트 해줍니다. 자, 문제는 일제의 발굴 유물들은 다 100% 제가 일제가 조작했다 칩시다. 그러면 일제 끝나고 나는데 북한이 발굴한 유물은 수만 건이 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뒤에 나라 유역에 실제로 낭낭 유물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한 해에도 발굴 건수가 2만 건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들이 상식화되고 지금 또 누구 이거 어느 학자 이거 얘들 정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KBS가 저지른 정말 얼토당토하는 짓거리인데요. 서울 강동구에서 거대한 일본식 고분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보시면요. 일본 천황 무덤에 가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테두리에 물을 채워놓고 전방, 앞은 네모, 후원, 뒤에는 동그랗다이가 전방 후원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무덤이 길이가 1km가 넘습니다. 그 고분이 나타나는 시기를 우리는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하지만 일본은 고분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고분이, 거대한 고분이 서울 강동구에, 이게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고분이 이거죠. 강동구에 대대적으로 발견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걸 KBS는 보도했느냐? 일본 천황의 무덤의 원형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 천황 무덤은 다 우리가 만들어준 거라고 뉘앙스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보름 이상 후속 보도했습니다. 제가 이 보도 나가기 30분 전에 보도국의 문화부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보도 중단에 제가 우연히 거의 특종 보도 한다는 거 내가 알았습니다. 보도 중지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전방 일본식 고분이면 우리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 불리하고요? 절대 그게 우리 무덤일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단정 지으면 안 되고 라고 주장한다고 하시고 그래 발표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여자 부장이에요. 답변이 이거예요. 걱정 마세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학자들한테 백업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다 받았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서울대 임혜재 교수.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어찌 된지 아세요? KBS 2005년 올해 문학의 오보로 선정됐습니다. 고고학교에서 공개 전경 요구가 왔습니다. 서울대 임혜재 교수 고고학교에서 축출하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고분 정상부 예비군 참호백에서 풍화 한반청이 발견됐어요. 풍화 한반청은요, 지질시대에 형성된 거지, 저런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적 흙을 풀어올려야 되는데, 인공이 아니고 자연지형이 그냥 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산을 전방호모대라고 우기는 미친, 그것도 박사학위 받은 놈들이 그랬었어요. 몇 놈이. 그런 애들이 떠들고, 서울대 교수가 백업해주고, 이러고요. 제가 이랬어요. 자, 정정 보도를 하자. 한 달 뒤에 보도를 하자. 우리가 떳떳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럼 정정 못하기 싫으면 다른 학자들 이야기가 이런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라고 물타기 보도라도 하자. 끝끝내 안 해고 끝끝내 사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제가 남긴 비참한 현실이 뭐냐면요. 일제의 식민사가 영향이요. 일제 지배가 끝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지금 또 영향을 미치는데 일제 식민사학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식민사학에 대한 반작용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역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광개토 대왕 비문은 일제가 석회로 변조했다. 석회 도말 작전이 대규모로 있었다. 그게 일본 제야사학자 일본 사학자 이진이 우리 교포예요. 이진인데 이분이 그 뒤에 KBS 해외 동구상 받았습니다. 자, 석회 도말 작전을 펼쳐가지고 글자를 일본의 유역에 변조했다. 가장 핵심적인 이겁니다. 왜가 십몇 년에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백제, 가야,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는 요 광개토 대왕 비문의 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받아들일 수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일본군이 석회를 발라가지고 가짜로 만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한때 역사의 진실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국 학자가 광개토 대왕 비문에 대한 정밀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왕건군이라는 사람인데요. 요 책입니다. 이 책을 딱 보는 순간에 굉장히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석회를 바른 사람은요. 일본군이 아니고 빈문 옆에 살면서 탁본 찍어가서 팔아가 생계를 유지하던 초천부 부자라고. 초천부 부자가 내가 탁본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로. 문제는 아까 준해경신이라는 일본군 밀정입니다. 그 일본군 밀정이 만주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갔던 밀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갔던 밀정이에요. 이 사람이 사코중이가 광개토 대왕 비문 상구 과목본이라는 정밀 탁본이 아니고 선만 꺼놓고 나머지는 먹칠한 간이 탁본입니다. 상구 과목본을 가져오는데 광개토 대왕 비문은 3층 건물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 비문의 탁본이 한 장이나 두 장은 아닙니다. 이거 수백 장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석회치를 하가 왜곡해가지고 탁본해온 사코중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탁본 순서를 못 맞춰가지고요. 일본 육군참모본부에서 펴낸 걸 보면 한 군데 글자가 딴 데가 있어요. 중위가 일본군 중위가 한국사를 정말 정통해가지고요. 한국사를 왜곡할 수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중위 기껏해 나이 20한 서너 살이 될까요? 그리고 문제는 광개토 대왕 비문의 문제는요. 서기 400년에
광개토 대왕의 군대 5만이 신라에 갑니다. 10년 경자, 교견 보기 5만, 왕구 신라, 신라를 구하러 5만 군사를 봅니다. 이때 5만 군사는 굉장히 많은 군사입니다. 종남거성 지신라성에 외만 기준, 외가 가득했다고 그 광개토 대왕 비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석회로 고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서기 400년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한반도의 어마어마한 대규모 전쟁이 한반도 남반부에서 벌어졌습니다. 국제전이 벌어졌었어요. 일본과 가야가 한편을 묶고 백제가 살짝 끼어들고 그 다음에 고구려와 신라가 한편이 돼가지고 이 엄청난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전기가야연맹의 맹주였던 금강가야가 멸망해버립니다. 김해 대성동 부분을 파보면요. 서기 400년 단절설이라고 발굴자들이 이야기합니다. 400년 이후에 더 이상 무덤이 축적 안 되고 모든 끝납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야연맹, 후기가야연맹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변하느냐를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에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걸 삼국사기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삼국사기는 왜 안 나왔냐? 너무나 불쾌한 신라의 경험입니다. 신라는 이 이후에요. 400년부터 460 몇 년까지 고구려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 왕조의 무덤 속에서 광개토 대왕의 제사 그릇이 나와가지고 그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라는 당연히 독자국이었다고 통일신라 때 사관들은 그래 적겠죠. 그러나 실제는 신라는 60년 동안 고구려의 속국이고요. 신라 안에는 고구려의 군사가 주둔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불쾌한 기록들이 신라를 거치면서 통일신라기를 거치면서요. 사료에서 미싱이 돼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니 김부식이 1100년에 어떻게 알겠어 이때 일을. 남은 사료만 가지고 분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비문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20년이 안 돼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이 당대에 갔던 오만이 늘 볼 수 있는 장소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불쾌하더라도 비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왜가 10몇 년에 바다를 건너서 백제하고 뭐 신라를 백제하고 신라 이런 데 부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군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가득하더라. 물론 신민까지는 안 삼았겠지만 당연히 가야 정도는 거의 복속을 시키다시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왜 굳이 가야를 멸망시켜버리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우리의 유불리로만 판단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원히 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이런 주장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지고 국제학교에서 우리는 왕따가 됩니다. 중국이 광개토 대왕 비문 국제학회에서 우리 편을 들리지 않습니다. 하버드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우리 학회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대해서 하는 소리는 접수가 안 됩니다. 이랍니다. 중국 학자가 비문에서 한 비문 속에서 주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래 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편을 안 들어줘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일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주장은 우리가 하는 해석을 안 받아주시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하는 해석을 받아들이고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익이냐 손해냐 저느냐 따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쾌하다고 아버지가 다리를 전다고 해가지고요. 아버지가 애꾸라고 해서 아버지 초상화를 그릴 때 눈 다 그리면 안 됩니다. 트럭 하나라도 초상화를 그릴 때 있는데 그대로 그려야 됩니다. 역사를 현재에 유리하게 과거를 하는 것은 조작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아무리 유리하다 해도 조작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리하면 조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불리하면 조작이고, 지금은 일제 식민사학의 이 우리를 타율적이고 게으르고 당쟁만 일삼는 이런 민족을 그려놨던, 그리고 타민족의 지배를 수시로 받아야 되고 하는 민족으로 그려놨던 그 나쁜 사관이 이제는 단절해야 됩니다. 거기서 반발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깨끗한 진실로 가야지, 여기에 반발해서 다시 우리가 과대한 민족사 서기로 유지해서는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끝없이 실려있는 이 지도, 이 사실일까요? 과연 백제가 산동반도에 진출했을까요? 어떤 사료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산동반도에 진출했던 유일한 케이스는 발해가 산동반도 여기에 등주성을 공격해서 하루 정도 점령한 게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백제가 쿠슈를 진출했나요? 글쎄, 뭘 진출했죠? 요서는 사실은 요서 백제설이라는 중국의 사료가 착오에 의해서 요소를 헷갈려 가지고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산동반도에 진출했다, 교류가 아니고 진출했나? 뭘 진출했지? 왜로 뭐가 진출했지? 자, 이제는 문제, 이 교과서의 요 그림이요, 지금 한 30년 40년 넘게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 한번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고, 역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지, 역사를 거짓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과대자기를 포장지로 쓰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닌가. 지금 이제 그거는 정말 일제가 우리를 압박할 때는 그것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일본보다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역사 프로그램을 한 30년 넘게 만들면서 과연 이래도 되나,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을 오늘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혹시라도 뭐 질문이 있으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네요. 예. 오늘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좀 늦게 시작됐고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만, 그래도 이 흥미진진한 주제를 그냥 넘어가긴 좀 너무 아까워서 제가 한 10분 정도 그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10분 쉬고 그 다음에 박대섭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그냥 하여튼 제 직권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기왕에 이제 설정이 돼 있으니까, 자, 비디오 다 켜시고 오디오 다 켜시고 우선 박수. 예. 역사 스페셜 오브 더 스페셜. 우리 장영주 교수님 이걸 책으로 내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저도 예. 뭐 100% 동감합니다. 역사는 해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진실까지 왜곡한 해석은 그거는 참 열등감의 발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고, 사도세자 얘기는 제가 오늘 사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또 미화가 되고,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다른 나라 역사도 그렇고 사실은 그 패자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 때문에, 그죠? 그리고 승자에 대한 과도한 시기심 때문에 역사가 많이 틀어지는 경우를 보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에바 페론 아르헨티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실제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냥 미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대중들은
그 어떤 감성에 그 역사가 아니라 그냥 환상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영주 교수님? 그 뭐 진짜 역작을 하나 쓰셔야 되겠네요. 대한민국. 예. 제가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KBS 몸담고이기 때문에 KBS가 누가 될 수도 있으면은 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요런 이게 약간 좀 이 폐쇄적인 공간이니까 제가 하는 것이지 이 이야기도 공개적인 공간에서 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공개적으로. 나중에 편집하겠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들 저는 오늘 굉장히 다운을 시켰지만요. 예. 아, 이 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팩트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반발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가지고, 예. 저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뭐 안전한 것만 좀 몇 개 모아서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예. 특히 일본과 관계되는 거는 너무 위험해가지고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뭔가 임계점을 지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그 매국노 고종 이런 책이 나오거든요. 그 예. 말이 그 책이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학문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날카로운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이 있어야지만 발전을 하지. 안 그러면은 그냥 동종교배로 그냥 에코 예, 챔버라고 맞습니다. 해가지고 예. 발전이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있으면 발전이 없어서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예. 마지막에 얘기하실 때 국제학회에 갔을 때 대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예. 어떡할 거예요? 예.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독일에 가서 놀란 게 독일은 정말 날카롭게 이 논쟁을 하더라고요. 딱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냥 뭐 우리 편이니까 나쁜 짓도 전부 다 눈 감아주고 적은 뭐 착한 일도 전부 다 그냥 제가 입이 꽈서 보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제 그 역사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저도 흥미 있게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국문학 전공을 해서 이 국문학이나 이 역사학이나 하여튼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문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그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다음에 이제 정식 역사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련의 삼국유사, 그 이전에는 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책마저도 고려 시대 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삼국 시대에 관한 기록의 문헌은 우리나라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들이,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역사가들이 그 어떤 증거, 증빙 자료를 대놓고 할 적에는 문헌상으로는 한국이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문학 연구할 적에, 고전문학 연구할 적에 삼국유사 가지고 뒤집니다. 삼국사기에는 문학적인 표현이 좀 부족하고요. 언어 지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니까. 근데 이제 이련의 삼국유사에는 그 시도 있고 향가라든지 이걸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소위 이제 역사를 이제 추정하는 거죠. 소설처럼. 그렇게 되는 거라서 정말로 안타까운 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도저히 우리 삼국시대는 전부 다 소설인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학자적인 양심에 볼 적에는 어떤 명백한 증거, 문헌상에 가장 큰 것, 그다음에 유적, 유물 이런 거여야 되는데 이 유적이나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 시대 건지 이걸 뭐 탄소 추적을 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쁘게 얘기하면 전부 다 소설을 쓰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30년 동안 이제 그 역사 이쪽으로 이제 하셨다고 하니까 과연 우리가 삼국유사나 그 삼국사기와 같은 확실한 문헌 그 이전의 거는 뭐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우리가 이제 국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위소를 많이 만들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우리의 그 고대 역사를 그러면 고려까지만 할 거냐, 고구려, 신라, 백제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 예. 그 사실은 어차피 문헌학은 그 문헌학의 한계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를 들면 문명의 중심에 있었던 나라들은 문헌 기록들이 좀 많고, 지금도 지금 21세기라도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은 역사 기록 제대로 없을걸요. 없죠. 네. 이게 약간 이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정도로 풍부한 문헌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을까요? 중국을 빼고 유럽 어디를 가도 글쎄요. 우리가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헌은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등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금속문들이 간간히 있고,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고고학이거든요. 고고학이 예를 들면 다우리에 목간 무덤을 들었을 때 거기에 붓이 있으면 이때 붓으로 했었네. 그거는 뭐 너무나 뚜렷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고학하고 문헌학하고 이거를 있는 재료 하에서 이걸 다시 재구성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우리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은 중국 역사서를 쭉 보면요. 중국 역사서에 이제 동이편들이 쭉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관한 기록도 쭉 있잖아요. 실제로 역사가 기록이 너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책의 어떤 기록은 잘못된 기록이다. 당대인보다 제가 더 많이 알 수도 있다. 이런 자신도 가끔 있어요. 자, 조선 세종 때 아니면 임진왜란 때, 자, 이순신 파직을 앞두고 페이지로 인쇄하면 6페이지가 넘습니다. 이순신 파직에 관한 회의가 열립니다. 의전회의. 그 내용을 당대에 몇 명이 알았을까요? 당대에 그 내용 알은 사람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다 압니다. 저 왜 실록이 있으니까 보고 생생히 다 알죠. 그래서 중국 사료 같은 경우에 착착내놓는데, 중국 사료는 보통 앞 사료를 뒷 사료가 참고하는데 보통 인용을 해서 계속 재인용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신 자료가 딱 들어오면 이때 새로운 정보가 이리로 들어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구자료가 반복되면서 중간 자료 하나가 글자가 몇 자가 틀렸다 이러면 이거는 전사오류입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해도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답답하지만 있는 자료 가지고 사실은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예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고대사를 약간 보충해 나가는 그 정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욕심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일이 바로 사달이 납니다. 보통 제가 오늘 지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러면 모험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미싱이 있는데 건너뛰고 지나가 빨리 가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하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기의 쓸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그것이 역사의 진실을 찾는 것보다 더 앞에 두는 사람들은 건너뜁니다. 그래서 건너뛰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너뛰는 사람들의 폐단이 생각이 어마어마합니다. 환난고기 같은 경우는요, 완벽한 허위문서고 저거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까지 다 밝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걸 아직도 고교생들이 읽고 독후감을 대회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요, 환단고기 지지자 비슷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주최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걸 봤습니다. 저런 거에 대해서 관대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런 거짓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사 쪽도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 거짓이 우리에게 달콤하고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용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거기에 대해 좀 더 단호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진실. 감사합니다.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이제 맥시멈으로 제가 20분이 돼서 10분간 휴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대석 교수님 그 사이에 저하고 좀 한번